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박수 쳐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첫 시간인데 기본 이론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강의 계획서를 잠깐 소개를 이제 좀 할 거거든요. 거의 강의 계획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에서 가장 위에 보면 연간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인문 수업을 수강하고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때 설명은 이미 드리긴 했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 수업 때 행정사,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OT 수업을 1시간 정도 진행한 게 있어요. 오늘 처음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9월 달에 3주 동안 인문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 인문 수업에서 제가 수업했던 게 뭐였냐면 행정학 총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좀 떼어서 수업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그 기출 빈도를 정리한 프린트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행정학 총론을 떼어서 설명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기출 빈도가 워낙 높아서 그랬어요. 지금 기본 이론에서도 이전에 했었던 그 총론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다시 할 테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 전체 전범위 이론 과정을 13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39시간이거든요, 여러분. 39시간. 사실 행정학은 어디에서 시험을 보든 굉장히 광범위한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공무원은 다 알고 계시죠?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 이제 또 행정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험 과목에.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시험 과목에 행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취직할 회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그 모든 활동과 행정부의 체계를 싹 정리해둔 학문을 행정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 대한 지식을 쫙 다 정리했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지만 최대한 짧게 압축해서 39시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교과서가 330페이지 정도가 될 텐데 시중에서 아마 가장 얇은 기본서일 거예요. 제가 부록되고 이것저것 페이지 떼고 한번 살펴보면 실제 페이지는 30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거의 뭐 요약집에 가까운 교재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얇은 교재예요. 39시간 동안 쭉 나간다. 그리고 교재 안에는 기출 OX를 정리해둔 포켓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개월 동안 이론 정리하고 핵심 이론을 1월 달서부터 들어가는데, 핵심 이론은 요약 수업이에요, 여러분. 요약. 더 짧게 정리를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교재는 이제 핵지총 500제라고 OX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기본서에 보면 기출 OX 220개가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수업 때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맡길 건데 그러면 제가 또 안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이론 때 그 220개를 포함하여 또 다른 300개를 더한 이 교재를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우리가 풀게 되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특강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기본 이론 수업 자체가. 그냥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수강을 하시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무난하게 다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9시간 동안만 좀 참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자, 교재 소개 간단하게 드릴 텐데 330페이지 정도고요. 이제 교재의 속지를 한번 보면은 그림 같은 이미지가 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고 OX가 들어있는데 교재가 일반적인 교재랑 레이아웃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구조도가 있고 이 구조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조도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요약집은 아니에요. 이론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두꺼운 교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300페이지라는 것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요령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뭐 이렇게 체크하면서 교재를 본다기보다 일부러 제가
표 레이아웃으로 만들어가지고 왼쪽에다가 보면은 키워드를 이렇게 빼놨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회독하실 때 옆에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빨리빨리 읽으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OX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강의 계획서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남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강의 계획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 그 프린트로 보시면 되는데 그 2번에 기본 이론 강의 계획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3번에 수업의 개요가 있어요. 수업의 개요. 수업 개요에 보면 하루에 대략 26페이지씩 진도를 나간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3주 동안 하루에 26페이지씩 쭉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럼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26페이지가 절대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한 번의 수업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확인학습 체계는 이제 기출 OX 220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수강하는 과정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 제가 틈틈이 조금씩 풀어드리려는 노력은 하긴 할 거예요. 아시겠죠? 확인학습 같은 경우에는 13주 동안 진행이 된다. 다음에 그 프린트 한번 보시죠. 기출 빈도 정리한 거. 저는 이거 지금 6개년치를 정리했거든요, 여러분. 6개년. 그래서 지금 18년서부터 2023년도까지 기출 빈도를 제가 주제별로 싹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실 때 책을 공부하다 보면은 막연하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제가 일종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정표죠, 이거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를 딱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 행정사 기출 봤는데 행정학 총론에서 행태주의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행태주의를 나중에 공부했을 때 이 행태주의가 무슨 내용이었지 한번 떠올려보는 역할을 분명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주제들을 보면서 내가 이게 떠오르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총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좀 낯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학은 그 행정학 총론이 있고 행정학 강론이 있어요. 이런 체계 자체는 행정법과 지금 유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학 총론은 뭐냐면 그냥 전반적인 행정학 기초를 다루는 부분이 행정학 총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론은 각계 파트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배우는 게 행정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책을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배운다? 이러면 정책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강론에서 정책학도 배우고 인사행정도 배우고 조직론도 배우고 예를 들어서 인사행정이라는 거는 사람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무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조직론은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재무행정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한 해에 쓰는 돈 자체가 650조다 보니까 그 돈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울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행정이라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우는 지방자치론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강론이라고 한다. 그럼 보시면 정책학서부터 기타 제도 및 법령까지 싹 묶어서 강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틀이 잡힌 상태에서 지금 이거 프린트 봤을 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23년서부터 21년도까지도 봤을 때도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뒤에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20년서부터 18년까지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나왔죠. 여러분 이건 답이 정해진 거예요. 공부의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론까지만 오시고 학원 안 오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자, 총론 자세하게 하시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이게 케바케긴 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어찌됐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하다. 그러면 총론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겠죠? 좋아요. 그럼 거기 프린트에서
제일 안 나온다 싶은 게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배경색상 처리한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좋아요. 조직론 적게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사실 주전공이 조직론이었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간에 그 조직론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행정사 거기 시험에서는 약간 홀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8년까지 확장해서 보더라도 적게 나오고 있고, 설령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정해진 주제에서 나오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기부여라는 부분이 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조직론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거 언제 다 외우지? 이렇게 압박을 크게 너무 안 가지셔도 괜찮은 거예요. 총론에 힘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년치로 데이터를 확장해서 보면은 그래도 고르게 조금씩 나오는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행정사 시험에 대해서 이거 출제 경향을 이번에 다시 한번 싹 정리하면서 기분이 뭔가 새로웠거든요. 좀 묘했다 그럴까요? 제가 사실은 2019년을 대비하기 위한 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방문각에 처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18년도서부터 일을 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르쳤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벌써 이제 24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가르치게 된 거죠. 이번에도 제가 좋은 결과를 만들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총론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딱 잘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정사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데이터 분석을 다 해보고 나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출 정복이에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기출 정복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행정사 행정학은 역사 자체가 조금 짧기는 해요. 지금 11개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제자분들이 출제하실 때 항상 그래도 기출을 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쭉 살펴봤을 때 깨달은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찾아보더라도, 합격자분들 수기 같은 거 읽어보더라도 역시 기출이 정답이네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출을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그 내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이제 선생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은 또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커리큘럼에서 이런 거 있었죠. 예상 문제. 예상 문제 푸는 그 기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 합격을 우선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상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출되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기출된 주제이긴 한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워딩을 바꿔서 새로운 문제를 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싹 해보니 이렇게만 잘해도, 기출만 잘 공부해도 붙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법하고는 약간 성격이 약간 달라요. 이 행정학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그 다른 성격이 뭐냐면, 똑같은 선지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딩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선지를 트레이닝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양하게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 행정학 공부하실 때 이 이정표대로 항상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교재를 바로 펼까요? 자, 이론서로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죠? 자, 18페이지에 보면 이제 행정학 총론에서 행정과 행정학이라는 부분을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일종의 서설이라고 보시면 좋죠. 그 공무원 시험과는 다르게 행정사 시험에서는 아주 가끔씩은 행정과 행정학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너무 힘을 주어서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다. 행정이 뭐고 행정학이 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약간 딱딱한 표현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행정이 뭐냐 이러면은 정부의 활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답변을 할 텐데 딱딱하게 표현을 하자니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표에서 좁은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게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우리 시험에서는 좁은 의미로서 행정과 최협의로서 행정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뜻이에요. 제가 괄호 열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뒀다는 것은.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넓은 의미로서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아, 넓은 의미의 행정도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최근의 행정 개념은 무엇인가가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정리 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서 행정은 뭐냐면 같이 적을 텐데요. 거기에다가 정부의 활동이라고 적어두세요. 심플하게. 제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좁은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그 모든 일이다. 이러면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풀어서 문장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점에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복지 정책도 집행을 하고 외교 정책도 집행하고 국방 정책도 집행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죠.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공익을 위한 거겠죠. 좋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하는 정책이나 관리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책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방정책, 외교정책, 복지정책, 뭐 감염병 관리정책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옆에 보면 관리활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조직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조직의 편제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활동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크게. 그래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점 볼게요.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 행정학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개방체제적 관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픈 시스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인데 뭐 영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 활동의 우선순위라는 게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을 두고 정부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환경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국가 관리한다? 이러면 개방체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표현. 지금 개방체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은 뭐 암기한다기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로 봐두시는 거예요. 폐쇄체제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쇄체제 관점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관리한다? 이러면 폐쇄체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서 행정을 가볍게 보면 넓은 의미로서 행정은 이렇게 적어둘게요. 협동하는 거, 협동하는 현상. 이 모든 거를 다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 수업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는 광의로서 행정의 관점에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는 잘 가르치고 기출 분석해서 여러분들은 그거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종의 협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으니까 문제를 푼다 생각을 하고 좁은 의미로서 행정이 있고 넓은 의미로서 행정이 있다고 했을 때 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하지만 얘는 굳이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최 선생하고 여러분과 협동해도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하나는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럼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점, 이런 것 좀 낯설 수 있죠. 광의로서 행정은 공사행정 일원론 관점이라고 한다. 말이 어렵죠. 자, 여기서 이제 공행정은 행정을 뜻하고 사행정은 경영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공행정은 왜 행정이냐면 공익을 위한 행정인 것이고
이제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사익을 위한 행정을 경영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행정 이론론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행정과 경영이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 이러면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정이든 경영이든 이걸 하려면 협동이라는 현상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의로서 행정의 관점이라는 거는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이다, 이러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또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행정과 경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지 않다. 그럼 같지 않다라고 하면 될 것을 시험에서 괜히 뭐라고 할까요? 공사행정 이원론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거는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니까. 자, 그럼 최근에 이제 행정은 뭐라고 하냐?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거버넌스. 이제 전공 용어예요. 전공 용어. 요즘의 행정이라는 거는 정부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국가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민도 도와줘야 되고 시장에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국가 관리에 같이 동참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그럴까요? 감염병 관리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시장도 도와줘야 되고 시민사회들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라고 하면 거버넌스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워딩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간에 이런 협력 체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행정은 이렇게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해 오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복습하실 때 이 교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옆에 내용을 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좁은 의미로서 행정은 정부의 활동, 밑에 거는 협동행위, 얘는 거버넌스,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 혹은 파트너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처음 받아본 분들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표 밑에 있는 참고 부분 있죠. 참고 부분에 보면 행정법학적인 행정 개념에 대한 학설이라 되어 있어요. 이 제 교재를 리딩을 하실 때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험에서 정답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급이 됐지만 민법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지가 5개가 깔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뭐 행정사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정학 문제 그냥 6,000개죠. 공무원 쪽은 6,000개가 정도가 되거든요. 다 풀어 보니까 느낀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선지들이 절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업자는 알아요. 많이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선지는 반복되질 않네. 중요하지가 않구나. 그러면 제가 이걸 교재에다가 성격이 약간 뭘 잘 못 버려요. 꼼꼼한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타, 참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교재를 리딩하시다가 참고라는 부분이 나오면 한번 그냥 읽고 경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거기 2번 선지에서 법 함수설이라는 것은 법률의 변화에 따라서 법치행정이니까 행정의 기능도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수관계라는 거잖아요. 말 그렇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된다. 밑에 2번 양가로에서 행정학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이건 간단해요. 행정학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지식을 싹 모아두면 행정학이라고 하겠죠. 그럼 보세요. 정부의 정책 및 관리 활동이 이퀄 이게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나 모형 이론을 다 모아둔 학문 이러면은
행정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외운다기보다 행정에 대한 지식을 싹 모아둔 것을 행정학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밑에 두 번째 좀 볼게요. 이거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아울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이나 학문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환경 분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환경 분야 지식이 필요할 테고, 감염병 관리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지식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응용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여러분. 이런 포인트 정도는. 그리고 같은 말로 간학문적이다, 학제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문 간의 상호작용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개념을 공부하실 때는 반대말을 좀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안 적으셔도 되는데 지금 적는 거는 응용학문의 뭐 반대말이다 이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수학문 같은 거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기초학문 같은 거,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역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순수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응용학문이라고 한다. 경영학도 응용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두 번째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을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은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체크해 두세요. 뭔가 이거를 그 시험에서 과학성이 뭐냐, 뭐 기술성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과학성, 기술성, 과학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따라서 이 개념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은 두 가지가 있다. 과학성이 있고 기술성이 있는데, 과학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여, 여기가 핵심이죠. 일반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의문을 갖는 거죠. 야, 공무원들은 돈도 많이 받는데 왜 부패를 할까? 부패 행동을 할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원인을 찾으려는 특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한 거 하자면,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이퀄 보편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편적인 법칙이다. 자, 보편적인 법칙은 뭐냐면요, 최욱진한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란 뜻이에요. 미국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고 영국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법칙, 이러면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근데 굉장히 드물죠, 여러분.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발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몇 가지 찾은 것들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뭐 있잖아요. 뭐 행정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는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살 빠지는 원리. 이런 것들은 활동량이 먹는 양보다 많으면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어떤 지역에서든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불 끄는 원리 같은 것들도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회 현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때마다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런 게 유명해요. 그래도 일반 법칙에 가깝죠. 누군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거의 일반 법칙에 가까운 편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권력이 어떤 한 사람한테 쏠려 있으면 일반적으로 무조건 부패하게 되더라. 그런 것들도 이제 과학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발견하려고 노력은 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공무원 부패 행동에 대한 연구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밑에 칸에 기술성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저기서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 당면한 문제 해결이라 보셔도 좋고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보셔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법칙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원인은 알지는 모를지라도 알 수는 없을지라도 일단 그걸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나름의 강구책이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저는 과학자에 가까워 보이세요? 기술자에 가까워 보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이 끝난 거예요. 저는 기술자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나름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정학 점수를 좀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 개념을 강조한 학자 부분 있죠? 이것 좀 체크 좀 보셔야 돼요. 사이먼에다가 체크하시고 사이먼.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이먼은 진짜 자주 나온다.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된다. 근데 행정학은 항상 친절하게도 힌트를 준다. 어떻게 힌트를 줍니까, 여러분? 사이언스입니다.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해. 그러니까 사이먼은 과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강조하는 학자.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밑에 칸에 왈도 이스턴 이거 체크해 두세요. 왈도 이스턴. 이 사람은 기술성을 강조한 학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성과 기술성에 대한 부분은 감을 좀 잡으신 것 같고 19페이지에서 맨 위에 참고란이 있죠. 그거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할 때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복지 정책을 가져오려고 해도 독일의 복지 정책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고 본다면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적용해야 된다고 보면은 특수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그 정도 보셨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밑에 세 번째 행정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 역할.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추석 때 조카랑 놀아주다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요. 제가 또 바닷가 가가지고 좀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목이 지금 현재 좀 약간 안 좋습니다. 약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행정의 역할, 정책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맥락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안 적으셔도 돼요. 국민이 이제 세금을 내죠. 정부에다가 돈을 내요.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죠. 공익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가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뭐 내지는 정책을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공공 서비스와 정책의 개념 구분을 묻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좋아요. 다만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해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든가 뭐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책도 편익을 제공해주는 면이 있죠. 뭐 국방 서비스, 뭐 국방 정책, 외교 정책 이런 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 안에는 어떤 면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정책 같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비슷한데 편의를 제공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 정도 보셨으면 되고 우리가 지금 배울 건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바스라는 선생이 구분을 했어요. 사바스. 사람 이름 그대로 가죠. 사바스,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바스 서비스. 사바스 서비스. 그럼 여기서 지금 2x2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2x2표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체크해 두세요. 체크해 두시고. 자,
뭐 기출 빈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해두는 게 맞다. 자, 그럼 그 2x2 표만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경합성 유무라고 되어 있어요. 한쪽은 경합성이 없고 다른 한쪽은 경합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어려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쟁성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경쟁성 유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전기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어요. 우리 강의실에. 그러면 전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성이 있는 편일까요? 아니면은 없는 편일까요? 없는 편이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없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 여기서 지금 전기 이용한다고 해서 옆 건물에서 전기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경합성을 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배제성 유무가 있어요. 배제성 유무. 이거는 구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쪽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이고 다른 한쪽은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비배제성에다가 공짜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고 얘는 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이제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배제성을 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최 선생이 뭔가 서비스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돈 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이제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쭉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대표적인 게 국방 서비스가 있어서 요거 국방이라고 적어두시고요. 뭐 예를 들면 치안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방 치안 등. 생각해 보면은 비경합성이 강한 편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현재 서비스를 공급받는 면이 있기는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재의 경우에는 절대 시장에서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공공재를 만약에 민간 기업이 공급하게 되면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럼 기업이 망하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공급하지 않는 바 정부가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부분 공부할 때 포인트가 이렇게 돼요. 어떤 칸 안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는지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바 왜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공통점이 어떻게 돼요? 4개 서비스 모두 정부가 간섭해서 공급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유는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공유제를 보도록 할게요. 공유제는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경쟁성이 있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인이 없는 천연 자원 같은 거 생각하세요. 주인이 없는 천연 자원, 땅 같은 거, 토지, 뭐 공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주인이 없으니까 비배제성이죠. 근데 여기 있는 그 어떤 천연자원이나 토지나 공원의 공통점이 지금 뭐예요? 한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공유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유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유지 비극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공유지 비극이라는 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때 과잉 소비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써버린다는 거죠, 뭐. 이기적인 개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요,
정부가 공급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는 거예요. 뭘 위해서?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정부가 주인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을 찾아준다는 게 민간에 있는 누군가가 사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정부가 소유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국립공원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유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 이제 이 투바이투표를 여러 번 시험에서 굉장히 어렵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선지 분석을 해보면 은연중에 한번 쭉쭉 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 밑에 이제 요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제는 지금 표를 보아하니 경쟁성이 없고 근데 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전기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편리한 거죠. 전기 서비스. 전기, 뭐 아니면 수도, 통신, 가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자연독점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전기 서비스 같은 것들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민간에 있는 기업한테 공급할 권한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독점자의 위치에 이르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재에는 설명은 다 해두었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저런 서비스들에서는 규모의 경제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현상 때문에 자연 독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뭐 규모 경제를 묻거나 그러진 않겠죠. 경제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규모 경제 현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투자하는 그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규모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일정한 규모를 딱 갖추게 되면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은 그때서부터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규모 경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전기 서비스가 이러한 규모 경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점자의 위치에 이르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본다는 거죠.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길에다가 전봇대를 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제 거기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점자의 위치에 이를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독점자의 위치에 이르게 되면 전기 서비스를 나중에 기업이 되게 비싼 값에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경쟁성이 있으면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내고 사는 거의 모든 것을 사유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은 민간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티켓 같은 거. 티켓 등.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 사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근데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죠. 맞아요. 그런데 민간제의 카테고리 안에 가치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거의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유가 자체가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평성. 그 기본적으로 민간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야지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가치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교재에 설명은 되어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기본적으로 누려야만 하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 서비스 같은 거,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돈이 너무 없어. 기본적인 지금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러면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간섭을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공급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는 경찰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됐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요즘에는 초중고가 전부 다 의무교육화 된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등록금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은 제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사실상 뭐 그런 것들을 가치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 가장 왼쪽 상단에 있던 게 뭐였습니까? 공공재. 옆에 뭐였습니까? 공유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패턴이 있기는 하죠. 비배제성에서 여기 비자만 들어가면 다 공자가 들어가는 거 맞죠, 여러분? 비자가 한 번 더 들어가니까 공자가 한 번 더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 요금 내고 써야 된다. 요금제, 사유제라고 한다. 이렇게 연습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가 이제 요약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9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2번 동그라미에 각 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 이 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표는 그 표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약집처럼 이 책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공유제라는 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부수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제, 주인이 없는 재화, 주인이 없는 재화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공유제에서는 공유제 비극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얘기까지는 했었고 과잉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유제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체크해 두세요. 발생하는 이유다. 그럼 이건 되게 쉬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비배제성, 공짜와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면이 있지만 전제가 뭡니까? 이기적인 개인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이타적인 개인이라고 하면은 틀려요. 왜냐? 그러면 남이 가져갈 것도 내가 남겨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잉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개인이라는 가정하에 전개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 밑에 1968년에 가렛 하딘이라는 사람이 명명한 개념이다라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문 시간에 이 1968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나요? 좋아요. 거기다 좀 안 적으신 분들은 적어둘 텐데 행정학 시험에서 1968년이라는 숫자는 딱 2번 나와요. 지금 이거 공유지 비극을 이 하딘 선생이 명명했다는 것과 나중에 우리가 배울 신행정학이에요. 신행정학이라는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한 사람, 그게 이제 왈도라는 분이신데 그게 연도가 1968년이 되거든요. 1968년.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념이 1968년과 관련성이 있다 정도 봐두시고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하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니컬하세요. 딱 이러세요. 인간은 절대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그냥 소유권을 그냥 잘 정해주면 돼. 이런 관점이세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혹은 시장의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한다. 그럼 요점이 어떻게 돼요? 그냥 소유권 부여한다.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을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스트롬 선생은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알아서 그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규칙을 설정해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관찰하셨어요. 그래서 오스트롬 선생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규칙을 설정해서 막을 수도 있다. 사람들끼리 이런 것들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여행하시다가 발견하셨어요. 여기 이제 호수가 있는데 큰 호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어획물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 A 마을 사람들이 있고 B 마을 사람들이 있고 뭐 C 마을 사람들이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었는데 한쪽 마을 사람들이 여기 가서 다 가져오면은
B마을, C마을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잖아요. 어약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규칙을 설정해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은 케이스도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게 오스트롬 선생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점이 어떻게 돼요? 자발적인 규칙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뭐 없습니다. 오케이. 제가 서비스 유형과 예시까지만 보고 쉴게요. 여러분 시험에서 뭐 쭉 예시 깔면서 뭐 문제 골라봐라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밑줄 친 것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래요. 뭐 국방 외교 치안 뭐 그럴 수 있는데 독특한 거 등대 하나 체크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인문 수업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등대지기 공무원이 있다. 등대지기 공무원. 등대지기 공무원.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해수부 산하에서 이제 해수부에서 채용을 하죠. 경력자를 갖다가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2, 3년 정도 커리어를 좀 가지고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채용 공고가 있을 때 지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일 중에서 15일 정도는 등대 안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15일은 바깥에 또 나오고 이렇게 순환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유제 한번 볼게요. 주인이 없는이 포인트죠. 다른 거 없고 주인이 없는 천연자원 공원, 녹지, 해저강물 이 정도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럼 요금제, 가스, 전기, 수도, 도로, 통신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도로라는 거 있죠. 이 도로는 뭐 출근길 도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제 저도 그 공무원 수험서를 따로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요금제 같은 경우는 예시가 4줄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외워야 되니까 피곤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다 끝냈으니까. 좋아요. 거기 밑에 칸에 시장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딴 거 없어요. 그 가치제라는 부분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렇죠. 가치제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서비스. 이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공급해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만 이해하셨으면 돼요. 설명은 제가 쭉 밑에 해두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 정도를 공부하면 행정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더 꼼꼼하게 공부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약간 더 꼼꼼하게 공부했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 포켓북 있죠? 이거 이제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자료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강의 듣는 게 원래 취미고 그리고 또 강의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강의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강의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민법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OX 그 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요약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과 좀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론서로 그냥 쭉 보는 게 너무 지루하지 않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걸 보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거 가지고 좀 활용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